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글을 써 내려갈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의 양심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남들보다 몇 년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양가 부모님의 말에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었지만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게 보였어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 생각은 접고 돈만 악착같이 벌기로 했었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아이를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달리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희가 목표로 한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때는 돈을 저축하기보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모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투룸에서만 지내다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서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게 될 것 같아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전에 살던 집을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여기서부터 시모와 저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 같아 보였어요. 못 볼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쳐다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나 봐. 우리 아들이 아직 말 안 했어?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도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다세대 빌라에서만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니 나까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기분이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났구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 거니? 이제 아끼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힘들게 달려온 만큼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내 집 마련했으면 끝난 거지. 비록 여기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디니? 방이 3개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안방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얹혀 사는 입장에 안방까지 차지하면 네가 나를 달갑게 보겠니? 내 아들 들들 볶겠지?
내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돼서 처분하는데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의 물건 싹 다 폐기시켜버렸다. 어차피 10년 이상 사용했던 물건들이라 전부 다 찌들어서 가지고 올 것들도 없었어. 최근에 산 옷가지들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되겠지. 방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나이 방으로 사용할 테니 나는 그 옆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으셨잖아요. 저는 그이한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작정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짐 풀지 말고 저기 앉아 계셔 보세요. 그이한테 전화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님,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작은 방 문을 열고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방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안방문을 활짝 열어 작은 방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남편한테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잘 봤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넣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죠. 그 사이 시모는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시모의 팔을 잡자 강하게 뿌리치시면서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 잠 한숨 못 잔다고 안방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급하게 받은 뒤 시모가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짐 챙겨서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다고 하자 남편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야? 아,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네.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 아파트 입주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시길래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대충 설명을 드렸거든. 그런데 계속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나중에 입주날 확정 받았을 때 알려드렸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길래 당신이랑 조금도 상의한 적 없는 문제고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무작정 들어오신 거야?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는 그때 엄마가 알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좋게 해결된 줄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방에서 짐을 풀고 계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왔었죠. 방문을 두드리면서 시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에 조금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안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방문을 열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셰미 방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풀어놓으신 짐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저를 막대하시는 행동에 저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그이한테 전화해 봤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반대했었다는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세요. 일단 나와서 얘기해요. 내 방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야? 아까 전부 다 설명했잖아. 이미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다니까.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 늦은 저녁에 시애미를 내칠 거니? 나가서 먹을 거 아니면 저녁이나 준비해라. 여기까지 이 많은 짐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짐 빼면서 받은 보증금은 전부 다 저축해놨거든. 매달 용돈을 받기는 하지만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내일 외출 좀 하게 용돈 좀 챙겨줘라. 어머님,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저희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소파에 앉아 버렸는데 시모가 오자마자 화부터 내고 물 한 잔도 주지 않는다면서 서러워 못 살겠다며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려 할 때 남편이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며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일단 짐 다시 빼주세요. 네가 안 된다고 했었니? 나는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 방도 많은데 엄마가 좀 같이 살면 어떠니?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워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 얼굴 보면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어머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와 충분히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일을 벌이셨으니까 그런 건데 왜 저희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겠니? 애초에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어차피 집을 새로 알아보려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디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해라. 서운한 건 저희 부부인데 시모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너무 늦은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좋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녁을 먹지 못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시모를 모시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었죠.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제 말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재차 물어보셨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말에 시간 될 때 집에 좀 들르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밀고 들어와 안방까지 차지한 시모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인생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모와 얼굴을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날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지만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둘이 잘 살게 놔두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딸과 사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려고 정말 신중히 결정을 내린 건데 저보고 지금 나가라고요? 이미 집이며 가정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했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싸움밖엔 안 됩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사시는 게 외롭고 힘드시면 제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집 처분하고 적금 드신 거 다시 깨시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모두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엄마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시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생긴다는 거 몰라요? 장인어른 말 들으세요. 너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좋니? 너희 아빠 세상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나도 얼마나 참고 기다렸었는데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다. 사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직 서로 의지할 배우자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아세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집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같이 살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게 될 테고 시모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단호하게 나오자 시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 아파트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만족하실 만한 집이 나와야 저희 집에서 나오실 마음이 생기실 텐데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모 또한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시모는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계셨죠. 제가 꿈꿔왔던 삶도 아니고 안방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기 바쁜데 시모는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며 저보고 1~2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상까지 준비하길 원하셨죠. 삶의 패턴이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치우쳤고 저는 우울증 증세까지 오고 말았죠.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시모가 가지고 계신 돈에 저희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서 그나마 괜찮은 신축 빌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었죠. 문제는 집안이 텅텅 비어서 가전이며 가구까지 싹 다 다시 새 걸로 사들여야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모는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일부러 계획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모의 행동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모를 내보낸 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금전적인 손해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용돈까지 꼬박꼬박 받아가시면서 바라시는 건 어찌나 많으시던지 시모가 저희 부부에겐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시모 때문에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었고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주말만 되면 새벽같이 오셔선 배고프다며 재촉하셨죠. 집을 알아봐 드렸는데도 제 삶이 변화된 건 시모가 저희 집에서 나가신 건 외엔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항상 한 귀로 흘러 들으셨죠.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게 제 삶인가 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매번 시모와 얼굴 붉히는 것도 너무 싫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어찌어찌 버티며 지내왔었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제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준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10년의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벌써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만큼 시모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게 제 속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등 쪽에 통증이 심하다면서 불편해 하시길래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미 통증이 왔을 때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상한 말을 늘어 놓으셨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이런 병도 피해가지.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내가 사돈이었으면 바로 허락했었지. 그때 저에게 막말하신 거 후회되시죠? 갈 때 가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형편 어려워서 집 구할 돈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거 잊으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께 뭘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매사에 불만만 가득하셨지 조금도 감사함의 표현을 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님 집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돈 10년 동안 갚아 나갈 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히려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상처되는 말만 거침없이 뱉으셨지? 이 사람한테 미안해 한 적도 없었잖아요. 어머님만 없으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시애미한테 눈치 켜 세우는 거야? 사돈, 이거 봐봐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를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엄마,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술 마셨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병문안 오면서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제발 저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술에 취한 시모는 병실에서 제가 대들었다고 누워 계신 엄마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을 올리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엄마 옆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던 아빠가 시모의 뒷목을 잡고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자 시모와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병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시모는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몸져 누우셨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다 끊어버렸죠. 저희가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좋게 풀어가려고 연기를 하셨지만 한두 번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만큼 저희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한테만 신경을 썼지만 엄마는 항암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이 나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언제나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아빠는 엄마가 떠나가실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는지 장례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겨우 버티며 엄마의 장례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엄마의 장례에 나타났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소란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몸의 기력이 전부 다 빠진 상태라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와 아빠에게 조의를 표한 뒤 남편의 안내를 받아 간단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주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일손이 모자란 것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모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딸을 재우려고 먼저 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빠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휴게실에서 잠깐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죠. 시모는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시모가 늦은 새벽에 다시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는지 여쭤보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엄마의 장례식장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계시길래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때 막말을 하신 거에 대해 마음에 걸리셔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시모를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잠이 들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니 1시간 정도를 잠들었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쪼그린 상태로 잠이 들으셨길래 추워 보이시는 것 같아 담요를 덮어드린 뒤 옆에 앉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가방을 닫아놨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셨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엄마 장례비로 인출해둔 800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관리실로 들어가 저희 쪽 장례식장 안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전에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제 가방을 뒤져 엄마의 장례비를 모조리 가져갔다고 발을 구르면서 설명을 해 주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저와의 통화를 끊었고 저도 계속해서 시모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터라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CTV에 전부 다 찍혔으니 당장 엄마의 장례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침착한 말투로 저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게, 누가 가방 안에 장례비를 넣어놓으래?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 그리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마침 생활비가 똑 떨어진 상태였거든. 그리고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다. 그냥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 제주도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제주 1달 살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새벽 비행기로 출발하려고 떠나는 중이다. 이것저것 짐까지 전부 다 챙겼고 거의 다 도착했으니 지금 와봤자 나는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을 시간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사돈 장례나 잘 치러라. 이 돈 없어도 그만 아니야. 어차피 사돈 어른이 장례 비용 납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생활비를 끊어서 생긴 일이잖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는 거야. 800만 원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럼 나는 끊는다.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의 장례 비용을 몰래 가져갔다는 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시모가 인간 같지 않았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알리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 공항에 있는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서 비행기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출발해서 도착을 하니 경찰분들이 시모를 붙잡았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시모도 제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죠. 경찰은 저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었고 다행히 봉투 안에는 엄마의 장례 비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어요. 뛰어봤자 건장한 남자들을 따돌릴 수는 없는데 도망을 가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경찰분들과 저희 부부가 시모의 뒤를 따랐고 얼마 가지 못해 지치셨는지 숨을 헐떡이면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난간에 매달려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희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주도 좀 가고 싶어서 돈 좀 가져간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그 돈 당장 내놔라.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꽉 막힌 행동만 하시는 건데요?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모르세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만 더 커진다고요. 좋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다 정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로 오시라고요. 떨어질 수나 있겠어? 어차피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 뼛속까지 아작낼 거라고요. 왜요? 콩밥 먹을 생각하니까 두려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역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징역 들어가는 순간 살고 계신 집 바로 처분할 거고 저희는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 집 명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우리 쪽에서 지원해준 돈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쩌실 거예요? 경찰서로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래 버틸수록 점점 가중처벌이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난간에 매달려 있던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난간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도망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졌는지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서둘러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2m 높이 정도 되는 난간에서 떨어졌으니 연세가 있으신 시모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었죠. 결국 시모는 뇌사 상태로 눈을 뜨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서로 웃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모난 행동을 하셔서 안 좋은 결과까지 오게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엄마의 장례는 무사히 치렀지만 시모는 아직까지 병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 계세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앞뒤 안 가린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렇게까지 막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모의 장례까지 치러야 하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박힌 돌을 빼내는 건데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또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 또한 밀려오네요. 남편은 본인 손으로 경찰을 부른 거니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라 여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털어놓고 앞으로 있게 될 좋은 날들만 생각하려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헐뜯어봤자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 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육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 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윗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모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받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모는 좋아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 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서네이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서네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서네이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서내외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서내외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서내외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서내외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선애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대니까 바로 들여보내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포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선애회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선애회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선애회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선애회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선애회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선애회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선애회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모와 동선애회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선애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연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우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 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로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리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 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쿤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사의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 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